저녁 7시였습니다. 경기도 수원, 작은 아파트 거실. 김영자 씨는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올해 70살입니다. 아이들은 다 떠났고 남편은 3년 전 먼저 갔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만 있었고 그 소리가 오히려 방의 고요함을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고운 하늘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쁜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름다운 하늘이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예쁜 걸 보면서도 같이 예쁘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 하늘을 나 혼자만 보고 있다는 것. 영자 씨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을까?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그런데 김영자로는 언제 살았을까?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픈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울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그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혼자 드라이브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자. 애들 다 크면 하자. 남편 퇴직하면 같이 가자. 그 나중이 왔습니다. 애들은 다 컸고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순간이 왔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나 자신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창밖을 바라보다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가진 것이 있는데도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 있나 싶은 느낌. 오늘 그 공허함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5가지는 큰돈도, 효도하는 딸도, 오래된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시간을 남에게만 쓰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이 사라져 있습니다. 김영자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편 밥입니다. 남편이 간 뒤에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2사람분의 밥을 안 치다가 혼자라는 걸 다시 깨닫곤 했습니다. 낮에는 손자 돌보기입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는 날이면 아이를 맡습니다. 저녁에는 자식 전화를 기다립니다. 전화가 오는 날은 기분이 좋고 오지 않는 날은 왜인지 모르게 서운합니다. 그 사이 잠깐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번에 남을 위해 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순수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를 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하루에 단 1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하루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쓴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도 매일 아침 자신만을 위한 독서와 글쓰기 시간을 지켰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귀양지에 홀로 있는 그 고독한 시간에도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500여 권의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오순자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를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나?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오순자 씨가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줄었습니다. 가족한테 더 따뜻해졌습니다.
손자가 와도 예전보다 훨씬 더 반갑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한 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나서야 남을 위한 시간이 진짜 선물이 됐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주는 것이 됐거든요. 나를 위한 시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우라는 안전 지침이 있습니다. 옆에 어린아이가 있어도 내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이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 중에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단 30분이라도. 그것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 보십시오. 자녀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늘부터 그 시간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입니다. 담장이 있어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듯이 경계가 있어야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 사는 박말래 씨, 올해 74살입니다. 아들 결혼 이후 크고 작은 집안일에 늘 불려다녔습니다. 손자 봐달라는 부탁, 명절 음식 도와달라는 부탁, 때로는 아들 내외 사이가 안 좋은 날 중재까지 맡았습니다. 박말래 씨는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며느리, 순한 엄마로 살아온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어줄수록 요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씩 타락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많이 수척해졌다. 무슨 일 있냐? 그날 박말래 씨는 처음으로 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그 집 가정부가 된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 붕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버려 정작 내 필요를 인식조차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된 헌신이 어느 순간 자신을 소진시키는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정 줄 수 있지만 체력과 마음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것을 지키는 것이 경계입니다. 박말래 씨는 3년 전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매주 손자 보는 건 몸이 힘들어. 격주로 하는 건 어때? 며느리가 처음에는 서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싶었겠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격주로 오는 박말래 씨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지쳐서 소파에 기대어 TV만 틀어줬다면 이제는 손자와 함께 마당에 나가 놀고 그림책도 읽어주게 됐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온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훨씬 밝으세요. 얼굴도 좋아지셨고요. 경계가 관계를 살린 것입니다. 박말래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억지로 주는 사랑이었어. 지금은 내가 원해서 주는 사랑이야.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경계가 필요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경계를 세우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지켜져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자식이 아닌 나로 사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복희 씨, 올해 68살입니다. 이분은 50대 후반까지 자녀의 성적과 취업, 결혼에 자신의 성공을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잘 키운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 키운 것.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날은 우울했고 명절에 손자가 다른 할머니와 더 친한 것 같으면 밥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늘 신경 쓰였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아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가 귀에 걸렸습니다. 자존감의 뿌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온통 타인의 반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고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행복이 달려 있으니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립니다. 60이 넘어 복지관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자식과 상관없이 선생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복희 씨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침묵했다고 합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살짝 떨렸다고 합니다. 자식과 상관없는 나. 그런 나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60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날 이후 이복희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전화가 없어도 오늘 나는 괜찮은 하루를 보냈는가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을 드리고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고 혼자 먹는 밥상을 조금 더 예쁘게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 옆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것만으로도 나를 대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냄비에 물을 올리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밥을 짓는다. 나쁘지 않은데? 자식이 아닌 나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건강 문제도 경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가치감, 즉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어르신들은 고독감과 우울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건강 회복도 더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식을 키웠는가, 재산을 많이 모았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는가, 이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서 옵니다. 그 확신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며느리도 친구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식이나 가족의 반응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나를 아끼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정옥순 씨, 올해 71살입니다. 새벽마다 관절이 시큰거렸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면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돈 쓰는 게 미안해서 그냥 파스 붙이고 버텼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약을 제때 먹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왠지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67 되던 여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 가족한테 짐이 되는구나.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하는 것이었는데, 신체 건강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은 병원에 가면서 마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무기력한데 그냥 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13.5%에 달하며 이는 만성 관절염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중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오래 무거우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몸을 보존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 그것이 70세 이후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아침에 10분이라도 걸으셨습니까? 어제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제때 약을 드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우시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제적 자립심입니다. 큰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최순자 씨,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꽤 됩니다.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통장에 묶여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기초연금 몇십만 원뿐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통장에서 빼야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이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불안이 커집니다. 최순자 씨는 말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분의 문제는 재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흐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호수가 있어도 새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없으면 결국 말라버립니다. 흘러들어오는 물이 있어야 호수는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춘천에 사는 윤복순 씨, 올해 73입니다. 큰 재산은 없습니다. 허름하지만 오래된 집 한 채와 작은 텃밭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동네에 팔아 조금 더 보탭니다. 이른 아침 수확한 애호박을 봉지에 담아 이웃집 대문에 걸어두고 돌아오는 길, 윤복순 씨는 혼자 빙긋 웃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는 느낌, 자식 손 안 벌려도 된다는 느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느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이 내 자존심이에요. 작아도 내 힘으로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 걸까요? 뉴스에서 노후 자금으로 10억이 필요하다, 15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적정 노후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1인 기준 월 적정 생활비는 약 124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약 19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이것들을 더해보면 실제 한 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에 놀라십니다. 그 다음에는 연금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간단한 계산을 해보십시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인데 연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실제로 부족한 돈은 50만 원입니다. 그 50만 원을 20년 동안 채우려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수억 원, 10억 원이 아닙니다. 물론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여유 자금은 따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10억이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실제로 내게 필요한 숫자를 계산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모호함에서 옵니다. 숫자를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 한 달 생활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빼보세요. 그 차이가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진짜 숫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사실 하나로 이어집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을 지키고, 나를 위한 경계를 세우고, 나 자신으로 서고,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전부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정리가 아닙니다. 재시작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60세에 새로 시작해도 아직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첫 걸음마를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고 청년이 되어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년입니다. 그 2배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또 남을 위해 쓸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나를 위해 쓸 것입니까? 김영자 씨는 그 질문에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70살 생일날 오랫동안 미뤄왔던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는 날 손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물감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감이 종이 위에 번지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살면서 처음으로 순수하게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는데 낯선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오늘도 매주 목요일 수채화 수업에 갑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한 시간과 경계를 만드세요. 매일 30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그리고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경계. 이 2가지가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자존감의 뿌리를 나 자신에게 두세요. 자식의 전화 횟수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대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막연한 불안 대신 나만의 현실적인 숫자를 파악하세요. 내 한 달 생활비에서 연금을 뺀 그 차이가 진짜 준비해야 할 숫자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매일 30분 아무도 부르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한 달 실제 생활비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적어 보십시오. 그 2 숫자의 차이가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노후 자금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 남짓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며느리가 되어 낯선 부엌에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처음으로 밥을 지었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아파 밤새 등을 두드려주면서도 내색 한 번 못하고 다음날 아침 밥상을 차렸던 날들이 기억나십니까? 남편이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더 힘들어도 먼저 손을 내밀었던 날들, 명절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웃으며 손님을 맞았던 날들. 그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쌓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됐습니다. 묵묵히 버텨온 그 시간 전부가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난 분들을 기억하십니까? 김영자 씨는 70살 생일날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자신의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이복희 씨는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밥을 짓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윤복순 씨는 이웃집 때문에 애호박 봉지를 걸어두고 혼자 빙긋 웃었습니다. 작지만 내 힘으로 사는 삶의 자존심을 찾았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것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천천히 마음속으로.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겨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를 뒤로 밀었던 그 마음이 사실은 누군가를 그토록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딱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잠깐 느끼는 것,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시는 것,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것 하나를 오늘 꺼내보는 것, 그 작은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한 인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